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제 지금 1110원대를 위협하는 정도로 이제 워낙 강세가 예.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얼만큼 줄어들 것이냐, 예. 버틸 수 있을 것이냐, 1100원대도 그렇죠. 무너지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원화 강세일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들어오기가 쉽다. 이런 예. 얘기가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좀 서로 언밸런스한 건데 예.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현재 상황은? 우선은 아무튼 그 원화 강세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 이 부분들은 우선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도 이 그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천천히 내려가면 그거는 희석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강세가 돼 버리면 이거는 기업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갑자기였잖아요. 그렇죠. 한 9월 달 들면서부터 1190원 뭐 이랬던 것이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반 사이에 그냥 한 70원 정도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굉장한 속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 한 2분기 정도 기업 실적에 좀 나쁜 영향을 4분기, 준다. 1분기. 예, 4분기, 1분기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과거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강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냥 생각해 보면 뭐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워낙 강세됐을 때 들어와서 다시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절하되고 그러면 환으로만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환율이 주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돈을 여기 가지고 그렇죠. 들어오는 예, 이유는 들어오는 주 이유는 아니고 주 이유는 뭐냐면 주가인 거죠.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그 오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환 때문에 들어오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움직인다고 해봐야 진짜로 많이 간다고 해도 1%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하루에 30%가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런 건데 특히 10월 달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특히 이제 11월 달 들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에 여러 설명 변수들을 쭉 한번 대입시켜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돈을 넣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미국 펀드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이 좋으면 우리 시장에도 투자하지만 주가가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나라 주가가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 보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나 이런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1월 달서부터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일단은 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붙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외국인 매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넘고 거기에서부터 더 전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까지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환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남는다라고 하면 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제 보면 계속 주식시장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갔고 그러면 조금 소강 상태 되지 않겠냐라고 보면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는 좀 뜸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비싼 주식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까? 살까? 네. 네. 외국인들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들을 하네, 이런 생각이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 비근한 예로 그랬을 때도요, 삼성전자 63,000원의 고점을 만들고 뭐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삼성전자 누가 샀냐면 외국인들이 사서 그 가격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때 보게 되면 참 왜 저렇게 할까? 그냥 지금 하지 말고 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했을 텐데 그때 그냥 쭉 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강하다라고 생각하냐면 한 번 사서 주식을 그냥 끼고 앉아 있는 형태. 장기 투자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속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사는 형태가 되니까 여러 주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내더라 라고 하는 거지, 순간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참 한심한 짓들 하고 있네, 이런 이제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거를 마지막에 개인이 팔고 외국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순간적으로 봤을 때 안고 떨어진다,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의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올 중반, 그러니까 중순 정도, 여름 정도만 해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해서 그 신흥국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신흥국이라는 게 중국하고 뭐 한국 정도일 텐데 그 자금들이 주식이 아니라 전부 채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그게 주식 쪽으로 바뀐 건가요? 그럼 만약에 바뀌었다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뀌는 그 외국인들의 심리,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아니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채권은 그래요? 채권대로 들어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들어가고. 별도로 추가로.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돈이 세상에 있으니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들어왔던 자금이 굳이 그거를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가고 이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채권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냥 아주 손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들어와서 해외 채권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요.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해서 또 들어오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채권형 수익증권에 채권을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가고 이러는 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자금은 상당히 분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넘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외국인의 귀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고 이럴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의문 부호가 이제 붙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한 텀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텀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그 텀의 중간 정도는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텀이 9월 하순 정도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달 정도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중간 정도 텀 지나간 거니까 올해 연말까지나 내년도 이렇게 해서 정도 티나는 정도의 그 순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하루에 500억, 600억 순매수 한다고 그래서 그게 시장에 크게 영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조가 넘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제 은으로서 이렇게 영향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형태로서 가는. 지금은 한 중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잘 안 받거든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미 상당히 매수의 정점을 한번 지난 형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순매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체증적으로 계속 늘어날 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체증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늘어났다가
만약에 한 1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쭉 줄어들어서 한 3천억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면 3천억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1조 5천억 원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3천억으로 줄어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1,000억으로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 800억 원어치 정도밖에 못 사는 형태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영향이 약해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제 외국인이 이제 제2의 유동성이 돼서 개인 투자자 이후에 새로운 유동성의 공급원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우리가 3,000포인트까지 가는 하나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스닥 지수가가 한 15,000 정도까지 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디커플링 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미국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고 막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국 시장으로만 막 돈이 들어오고 이러는 건 주가가 아주 싸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도 어중간하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3천을 가고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려면 그 선행 조건은 나스닥이 15,000을 가고 다우지수가 뭐 거의 한 4만을 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힘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그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 필수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있고, 뭐 현대차 있고. 현금화시키기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건 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충족이 될 거냐.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상반기 이러한 시점에 개인들이 어떤 주식을 주도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매수를 해야 되느냐, 혹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핵심적인 형태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게 좋겠죠. 대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3월 달서부터 한번 봤을 때 제일 바보 같은 주식이 삼성전자잖아요. 안 올랐죠, 진짜. 진짜 못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아무튼 뭐 조금 반도체 경기가 턴을 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모아놨던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계격파식으로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동안은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를 끄집어 올리고 뭐 이러는 국면으로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그런 국면으로서 차차차차 계속 바뀌잖아요. 은행주가 올라갔다가 뭐 또 뭐 조선주도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중소형주로 한번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그 컨택트 이런 주식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이 되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택과 관련된 주도주들, 과거의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냐. 근데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건 선호할 종목인가를 보면은 또 이게 좀 대형주로 이게 나뉘니까 과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1차 뭐 특별한 어떤 사항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선은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언택트 주식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쪽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현대차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내려가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 18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의 펀드멘탈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보면 무슨 뭐 저기 전기차가 어떻고 수소차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얘기고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만으로 봤을 때 야, 현대차가 한 18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성장주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랬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전제는 요게 어느 정도는 내려가면 그 부분만큼을 끌어올리고 요러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무튼 그 기존 얘기가 했던 성장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장주가 오히려 이렇게 좀 순환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성장주가 조정을 받거나 이러면 그냥 그런 쪽을 차분차분히 그냥 매수해 두는 게 나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대주주 요건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이제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끝났죠. 예. 하지만 이제 또 그 워낙 또 이 뭔 사건이 또 터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2023년인가요? 그때 무슨 그 금융소득세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이제 발표를 했던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펀드나 주식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10원, 100원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다 과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에 원래의 계획은 뭐냐면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주식 매매 그 차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랬는데 하도 그것도 또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우리가 4천만 원으로 높여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지금 가장 이제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을 무력화시켜 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또 집단적으로 와와 해가지고 그 양도세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까지도 이게 그 무력화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못하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익을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좋아. 근데 손해 본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합산해 가지고 뭔가 하기를. 근데 우리는 뭐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별로 이렇게 딱딱 하는데 한국은 계좌별로 또 다 틀리니까 이 통합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2023년에? 2023년 현재까지 사람별로 모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결론이 안 난 걸로 돼 있는데요. 계좌별로는 이제 그게 되죠. 그러니까 계좌별로 1년 동안에 이익 난 것과 손해 본 거를 서로 합산을 해가지고 그 이익 난 것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 이제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 다음 해까지 그 손해가 2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손해 났던 부분들을 다음 해로 2월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뭐 한 8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났는데 작년도 내가 5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서로 합산해 봤더니 3천만 원의 이익이 나면 그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네. 하여튼 그냥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로 그냥 되는 게 가장 무난하지 그렇죠. 않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개인별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그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여러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금융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상황들을 좀 설정해 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이종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